안녕하세요. 강준식입니다. 설날이 이틀 정도 지났지만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먼저 멤버십에 가입해 주신 나나님, 한영태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탈리아의 저명한 철학자이자 역사학자인 베네데토 크로체는 모든 역사는 현대사다 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시절이 하수상하고 조기 대선 얘기도 나오는 요즘이라 역으로 문득 태평성대였다는 요순시대의 선양 생각이 떠오르더군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내 학창 시절만 해도 나이 지긋한 선생님들이 교실에 들어와서 요순시대를 자주 언급하곤 하셨어요. 하지만 요순시대는 아직 부족 사회였기 때문에 왕이나 군주 또는 황제 같은 칭호는 없었습니다. 고문헌에는 제요, 제순이라고 적혀 있는데 제의 어원에 대해 자세한 걸 알고 싶으신 분은 한자 44강을 참조하시고, 여기서는 제의 개념을 비유적으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족사회의 부족장이라는 것은 무협소설이나 영화에 나오는 무림각파의 장문 비슷한 성격이고, 부족연명의 수장은 무림맹주 같은 성격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요나 제수는 부족연명의 맹주나 수령이었던 셈인데 딱 떨어지는 우리말이 없어서 관행대로 요임금, 순임금이라 부르겠습니다. 선양은 혈통상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에게 자리를 물려주는 행위인데, 바로 그 행위가 요순시대에 일어났다는 거죠. 재벌보다 몇십 배, 아니 몇백 배 더 규모가 큰 나라의 재산 및 모든 것을 피부치도 아닌 남에게 몽땅 넘겨준다?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의문을 풀기 위해 선양의 선자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왼쪽 그림은 재단을 스케치한 것이고, 이를 글자로 옮긴 것이 2번 왼쪽의 보일 시자입니다. 일본의 오른쪽 그림은 무슨 사과나무 비슷해 보이는데, 이건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나뭇가지 끝에다가 돌멩이를 매단 간단한 무기였어요. 하지만 칼이나 창에 비하면 공격력이 신통치 않아서 차츰 밑에 네모 형태의 막는 장치를 한 방어용 무기, 곧 방패로 활용이 됩니다. 등나무 껍질로 엮고 거기에 가죽을 덧댄 상고시대의 방패였다는 거죠. 이 그림을 글자로 옮긴 것이 2번 오른쪽의 단자입니다. 방패는 전투에 필요한 공격과 방어의 두 가지 요소 중 하나였기 때문에 단자에 방패단자에 하나 또는 홑,
이라는 뜻이 생겨났습니다. 방패였던 이 단자에 공격 무기인 창과자를 합치면 어떤 글자가 될까요? 네, 싸울 전자가 됩니다. 그런데 단자는 싸울 전자의 초기 글자로 사용되기도 했어요. 갑골무는 나뭇가지에 돌멩이를 매달고 밑에 방패를 두른 모양이고, 두 번째 금무는 네모 장치가 밭전차 형태로 발전을 했습니다. 세 번째 소전에 오면은 가지에 매단 돌멩이가 비읍자, 한글 비읍자 형태로 변하고, 방패 밑에 가로선이 하나가 추가되었으며, 네 번째 해소에 와서 이를 더다듬은 홑단자로 정착을 했습니다. 봉선선자의 갑골문과 금문은 없어요. 세 번째 소전에 오면은 왼쪽에 보일시자가 붙었는데, 이 글자가 본래 재단 그림에서 왔다는 점은 앞 강의에서 여러 번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홑단자는 싸울 전자의 초기 글자예요. 따라서 왼쪽의 시자와 오른쪽의 단자를 합친 회의자 소전은 재단에 전쟁을 올린다 라는 건데,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전쟁을 피하고 평화와 안정을 달라는 제사를 하늘에 지낸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럼 선양의 양자는 뭐냐? 넘겨준다는 뜻이죠. 따라서 선양은 제사를 통해 하늘에 먼저 고하고 하늘에 먼저 알린 다음에 대추장 자리, 맹주 자리 또는 임금 자리를 넘겨준다라는 그런 뜻이 되죠. 그런데 선자의 갑골문과 금문이 없어요. 장황해져서 여기서는 과정을 생략하기로 했지만은, 양자도 갑골문과 금문이 없고 소전부터 등장을 하죠. 이게 무슨 뜻이냐? 선양이라는 말 자체가 소전 이후에 등장을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다면은 소전이 생겨난 진시황 때보다 2000년 이상 앞선, 다시 말하면 선양이라는 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요순시대에 과연 선양을 했었다는 게 맞을까? 강한 의문이 고개를 드는 지점입니다. 요임금, 순임금, 오임금. 사마천의 사기에 보면 나이든 여임금이 후계자를 찾습니다. 이에 신하들이 여임금의 아들 단주를 포함하여 공공, 사악, 곤등을 후보로 추천을 했지만은 여임금은 이런저런 이유로 마땅치 않아 하다가 효성이 지극하다는 순이란 사람을 추천을 받고서는 자신의 두 딸을 시집 보내서 그 순을 관찰을 해보고 마침내 감복할 만한 인품이란 결론을 얻자 그에게 선양을 했던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2위에 오른 순임금도 나이가 들자 홍수를 성공적으로 다스린 우에게 선양을 합니다. 이어 제2 또는 임금 자리에 오른 우임금도 죽기 직전
자신을 도운 백익에게 선양을 했으나 백익이 우임금의 아들 계에게 자리를 양보하자 계는 반발 세력을 토벌한 다음 하나라를 열었다는 거예요. 이 과정을 적은 사기의 내용은 상당히 자세하고 구체적입니다. 선양을 한 요, 순, 우는 모두 인품과 덕성이 뛰어난 그 성인으로 묘사가 되어 있죠. 바로 그런 이야기가 담긴 상서를 펴낸 공자는 성인으로 추앙되는 대학자인 동시에 사상가였고, 사기를 집필한 사마천은 자타가 공인하는 불세출의 역사가였기 때문에 그들이 다룬 그 선양은 어김없는 역사적 사실인 동시에 가장 이상적인 정권 교체의 방식으로 칭송이 되었고, 그런 영향력이 대대로 심지어는 내 학창 시절까지 미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상서를 직접 읽어보게 되면서 내가 주목했던 것은 그 책에 선양이라는 단어 자체는 보이지가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선자나 양자는 소전 이후에 생긴 글자이니 소전이 생기기 이전의 상서에 그런 용어가 실릴 수는 없었겠죠. 그렇다면 상서보다 훨씬 오래전인 그 요순 시대에도 당연히 선양이라는 말이 없었을 겁니다. 그럼 그 시대엔 선양을 뭐라 불렀을까요? 아니, 그런 글자나 단어가 없었다면은 선양이라는 개념도 없었던 걸까요? 아니면 있었던 걸까요? 이런 의문을 가장 먼저 품었던 사람은 공자에 버금간다는 맹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는 자기의 제자 만장의 질문에 이렇게 답한 것으로 맹자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임금이 천하를 순임금에게 물려줬다는데 그게 사실일까요? 아니다. 천자라 해도 천하를 누구에게 줄 수는 없는 법이다. 그럼 순이 차지한 천하는 누가 준 것인가요? 하늘이 준 것이다. 하늘이 준 거라면 하늘이 직접 분명하게 명령을 내린 건가요? 아니다. 하늘은 말하지 않고 행동과 상황으로 보여줄 뿐이다. 공자보다 100년 뒤에 태어난 맹자는 공자가 말한 선양서를 사실상 부정한 거예요. 그리고는 태서를 인용해서 하늘은 우리 백성이 보는 것을 따라보고 하늘은 우리 백성이 듣는 것을 따라 듣는다. 라고 하여 백성이 곧 하늘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민의가 천명, 다시 말하면 하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은 군주 민수의 민본주의 사상에 도달을 하게 되죠. 공자보다 200년 뒤에 태어난 그 순자는 무릇 요순이 선양을 했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이는 식견이 얕은 자들이 전하는 말이고 안목이 좁은 자들이 하는 얘기다. 라고 선양선을 정면으로 부정했습니다. 순자보다 선양서를 한층 강하게 부정한 것은 순자의 제자였던 한비자입니다. 순임금은 요임금을 몰아내고 우임금은 순임금을 몰아내며
탕왕은 거랑을 추방하고 무왕은 주왕을 토벌했다. 이 네 사람은 모두 신하로서 자신의 군주를 시해한 자들이었다. 이처럼 맹자나 순자 또는 한비자 등의 그 반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자나 사마천의 영향력이 워낙 컸기 때문에 선양은 확고한 역사적 사실로 인식되어 왔는데 서기 279년 이 같은 인식을 뒤엎는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죽서기년 그해 호남성 위헌시의 한 고불이 도굴을 당했는데 무덤 안에 들어있던 보물은 다 훔쳐가고 도굴꾼들이 보기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수레 수십 대 분량의 죽간만 남겨놓았습니다. 이에 서진 조정에서는 죽간 무더기를 20년 동안 정리를 해가지고 총 16종의 고소를 얻었는데 그 가운데는 하상주 3대부터 기원전 299년까지 위나라가 편찬한 약 10만 자 분량의 역사서도 섞여 있었어요. 전국시대 위나라 사관이 편찬한 편년체 통사인 이 역사서, 곧 죽서기년에 다음과 같은 문장이 실려 있었습니다. 옛날 요의 덕이 쇠하여 순에게 갇힌 바 되었다. 순이 요를 평양에 가두고 임금 자리를 빼앗았다. 순이 요를 가두고 다시 단주를 감금하여 아버지와 만나지 못하게 했다. 순이 요의 자리를 찬탈하고 단주성을 세웠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그것마저 빼앗았다. 이게 뭔가요? 순임금은 아름다운 선양에 의해서가 아니라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과정에서 여임금을 투옥하고 그 아들인 단주도 투옥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전통적인 요순 선양과는 내용이 달라요. 또 여임금과 함께 전설 속의 성군으로 불렸던 순임금의 경우는 어땠을까요? 우임금에게 자리를 물려준 다음 남쪽의 장강 일대를 순찰을 나갔다가 몸이 지쳐서 죽는 바람에 지금의 호남 구의산에 묻혔고 그 비보를 듣고 달려간 순임금의 두 부인 곧 아황과 여영은 장강의 지류인 상강에 몸을 던져 자살을 했다는 것이지만 사실 순임금은 우임금에 의해 유배를 당했던 것이고 구의산에서 우임금이 보낸 자객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자리를 차지한 우임금의 경우는 어땠을까요? 그는 자신을 도운 백익에게 선양을 하는 척 했지만은 사실은 자기 아들 개에게 내적인 힘을 길러주어 개로 하여금 백익을 죽이도록 했으며 백익을 죽인 후 개는 하나라를 열었다는 겁니다.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역사죠. 사실 정치 권력에 무슨 군자 같은 인의가 있었겠어요. 요즘 우리나라 정치 상황을 좀 보세요. 진영으로 나뉘어 물어뜯고 죽이는 그 밑바닥이 보이지 않나요? 음모와 권모술수와 거짓과 암투가 난무하는 추악함은 옛날도 마찬가지였어요. 무덤 속에 500년 동안 잠들어 있던 역사적 진실이
드러나게 되자 죽서기년은 즉시 금서로 지정이 됩니다. 왜? 이유는 간단합니다. 만일 이 기록이 널리 읽히게 된다면 백성들은 아름다운 선양 이야기 뒤에 숨겨진 추악한 인간 본성과 그에 따른 정변을 알게 될 것이고, 그리 되면 반란이나 역모나 쿠데타가 유발되어 체제 안정을 해치게 된다는 우려와 두려움 때문이었죠. 막 그렇지 않아도 정치의 추악한 면을 가리고 자기들 입맛에 맞는 사회 체제를 만들기 위해 유가 학파는 인애와 덕행을 강조하면서 선양이라는 이름의 아름다운 신화까지 만들어 냈던 겁니다. 역사의 재창작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좀 더 노골적인 표현을 빌리자면 사실은 역사의 날조죠. 이걸 주도한 것이 공자였고, 그 정신에 따라 선양을 역사적 사실로 만든 장본인이 바로 사마천이었던 거예요. 유교의 창시자인 공자는 주나라와 화하족을 중심에 놓고 싶어 했던 인물이죠. 역사가인 사마천이 사기를 집필하게 된 목적은 자기가 대표하는 그 유가 집단의 입지와 역사적 토대를 제공하는 이른바 성일가지연. 이 말을 번역해보면 하나의 독자적인 학파를 이룬다 라는 뜻이 됩니다. 라는 것이었는데, 이는 한나라 무제 때부터 공자의 유학이 성행하기 시작한 역사적 배경의 산물이기도 했습니다. 변화가 더딘 농업을 천하지 대본, 천하의 큰 근본이라고 찬미하던 유교 정치의 제일 목표는 체제 안정이었고, 이를 답습해온 역대 왕조는 유교 사상에 배치되는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죽서기년을 배척할 수밖에 없었겠죠. 이에 죽서기년은 이리 차이고 저리 차이다가 송나라 때에 이르면 겨우 몇 권 정도만 살아남았다고 하는데, 송나라 말 또는 원나라 초에 이르면 그것마저도 모두 소실이 되고 맙니다. 그러다가 명나라 때 와서 유교적인 관점에서 여기저기 베낀 내용들을 섞어가지고 죽서기년이라는 이름의 역사서를 출간하게 되는데, 이건 고대의 죽서기년과는 다른 현재의 죽서기년이라는 뜻에서 속칭 근본 죽서기년이라고 부릅니다. 유교적인 관점에서 짜집기 된 책이기 때문에 건질 게 별로 없어요. 이에 대한 반성이 있었습니다. 고증학이 성행한 청나라대에 와서 죽서기년의 원래 모습을 회복하려는 노력이 있었고, 이 작업에 그 수많은 학자들이 동원되어 인용문을 찾아내고 옛 기록들과 일일이 대조하는 식의 그 고된 과정을 거쳐 대단히 사료적 가치가 높은 역사서를 복원시켰는데, 이걸 옛날의 죽서기년, 곧 고본 죽서기년이라고 합니다. 명나라 때 나온 근본
죽소 기년과 차별을 두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선양은 요순 시대 말고 실제로 일어난 일이 있었을까요? 네, 역사상 딱 한 번 있었습니다. 전국시대 연나라 제38대 군주였던 쾌왕이, 이름이 좀 묘해요. 쾌왕이 요순선양의 옛 고사를 들먹이는 책사, 소대와 녹모수 등의 그 선동을 받아가지고 자기 나라 그 상국, 재상이죠. 상국에게 임금 자리를 그 선양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에 반발한 태자가 내전을 일으켰고, 이 틈을 타서 밑에 있던 그 제나라가 쳐들어옵니다. 태자는 제나라 군대와의 싸움에서 전사를 했고, 혼란의 와중에 쾌왕은 자살을 했으며, 상국, 승상, 상국은 거열형에 처해집니다. 마침 연나라에 유학하고 있던 그 20살의 순자는 이 사건을 직접 목격한 뒤로 선양설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순자뿐만이 아니라 맹자도 쾌왕의, 연나라 쾌왕의 선양 사건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연나라를 침공한 제나라 왕이 맹자에게 자문을 구했거든요. 이에 맹자는 연나라 백성이 원한다면 연나라를 취해도 좋지만은 원하지 않는다면은 취해선 안 된다는 그 자문을 해 주었는데, 이 자문을 들은 제나라 왕은 콧방귀를 뀌었다 그래요. 현실을 잘 모르는 학자라고. 이를 계기로 맹자는 요순 선양설을 공자와는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선양의 진실이 뭔지를 8글자로 알려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여러분도 읽어보셨을 소설 삼국지에 등장하는 저 유명한 조조의 아들 조비입니다. 한나라 헌제에게 황제 자리를 선양하도록 계속 협박을 해서 그 결과 마침내 황제 자리에 오르게 된 그 조비는 순호수선, 악음 방지, 라는 8글자를 내뱉었다고 하는데, 이거는 순임금과 우임금이 선양을 받았는데 나는 그 진실을 방금 알게 되었다. 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처럼 힘으로 밀어붙이지 않았다면 순임금이나 우임금도 선양을 받을 수 있었겠느냐 하는 일종의 자조적인 깨달음 같은 거였죠. 공자가 창작하고 사마천이 살을 덧붙인 요순우의 아름다운 그 선양은 실제로는 도덕의 탈을 쓴 피비린내 나는 권력쟁탈에 지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누가 고대 사회가 단순했다거나 순수했다고 말합니까? 선양의 실체. 요순우의 선양을 다른 각도에서 한번 살펴보기로 할까요? 상서나 사기에 보면 요나 순 둘 다 선양을 한 것으로, 여임금과 순임금 둘 다
선양을 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임금이 늙었을 때는 수령 자리를 순에게 넘기고, 순임금이 늙었을 때는 우에게 넘기죠. 선양의 기준은 후임의 덕행과 인품 그리고 능력 같은 것이었다는데, 여임금이 택한 후임은 아무 문벌도 없는 그야말로 보잘것없는 장님 집안의 아들 순이란 청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그를 시험해 보기 위해 자신의 귀한 딸을, 그것도 둘이나 한꺼번에 시집을 보냈다는 건데, 이게 납득이 가는 스토리입니까? 후세 사가들은 요순우의 선양을 이렇게 재해석합니다. 순은 보잘것없는 집안의 그 장님의 아들이 아니라 당시 어느 부족의 우두머리였고 능력이 뛰어나서 그의 명성이 요에게도 알려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에 그 요는 부족 연맹의 맹주가 되기 위해서 그 순의 부족을 끌어들이는 방안의 하나로 자신의 두 딸을 그에게 시집 보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일종의 정략 결혼이었던 셈이죠. 순의 부족과 힘을 합쳐 부족 연맹의 수령이 된 요임금은 사위 순의 섭정을 허락을 했지만은 부족 연맹의 수령 자리만은 자신의 아들 단주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8년간이나 나눠해서 지도자 경험과 수업을 쌓도록 조처합니다. 이걸 눈치챈 그 수는 여임금을 둘러싸고 있던 4명의 중신들 가운데 공공은 지금의 북경인 유주로 유배를 보내고, 환두는 숭산으로 추방을 하며, 삼묘의 수령은 삼위 지방으로 보내고, 고는 우산에서 처형을 함으로써 여임금의 힘을 약화시킨 뒤에 여임금을 감옥에 가두고 다시 그 아들인 단주를 유폐시킨 뒤에 수령 자리를 차지합니다. 죽서기년에 실린 기사의 내용을 재해석하게 되면은 이런 스토리가 된다는 거예요. 당시 엄청난 홍수로 황하가 자주 범람을 했기 때문에 물을 다스리는 일, 치수가 아주 중요했습니다. 곤과 그의 집안은 오랫동안 치수를 해온 가문이었는데, 여임금 때 치수 일을 맡았던 그 곤은 제대로 이 일을 해내지 못해 순에게 처형을 당합니다. 그런데 홍수로 황하가 다시 범람하자 이번에는 곤의 아들 우가 이 일을 맡게 되었는데, 그는 아버지 곤의 실패를 교훈삼아 민중을 이끌고 홍수를 다스리는 일에 전념합니다. 물론 이 일은 말처럼 간단하지가 않았어요. 하지만 범람을 해결하기 위해 우는 13년 동안 집에 들르지도 않고 물의 깊이를 재는 치수 도구를 든 채 여기저기 순찰을 다니면서 차와 배를 탈 수 없는, 수레와 배를 탈 수 없는 진창이나 물속이나 풀숲을 하도 오랫동안 걸어 다녀서 그의 정강이엔 털이 나지 않게 되었다는 소문이 날 정도였다 그래요.
당시는 뭐 들판이나 풀숲에 뱀과 벌레가 하도 많았기 때문에 이를 퇴치를 하면서 다녀야 했던 우의 그 이름 자체가 뱀을 퇴치한다고 하는 뜻에서 생기는 글자에서 왔다고도 합니다. 왼쪽은 손으로 뱀을 잡고 있는 모양을 스케치한 그림이고, 오른쪽은 세로 그림이 뱀, 삼지창 형태의 가로 그림이 손을 표시한 금문입니다. 갑골문은 없어요. 두 번째 금문은 앞에서 설명을 했고, 세 번째 소조는 금문을 답습했으며, 네 번째 해서에 와서 이를 더다듬은 하우시 우자로 정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라는 갑골문은 없기 때문에 없고, 금문부터 이 글자가 있다는 것은 우임금의 스토리가, 우임금의 전설이 주나라 때부터 생겨났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러니까 상나라 때는 이런 스토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 점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언급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열정을 쏟은 우는 마침내 홍수를 성공적으로 다스리게 됩니다. 황하는 대륙을 이리저리 관통하는 큰 강으로 이 강을 끼고 살았던 부족들이 아주 많았죠. 치수의 공훈으로 우의 입지와 위상이 높아졌고, 그를 추앙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어요. 순임금은 자기 아들 상균에게 수령 자리를 물려줄 생각이었죠. 이걸 안 우는 머리를 씁니다. 그래서 나를 지지해주면 다음 차례는 당신이 되지 않겠느냐 하고, 부족 연맹의 집행자이자 사법의 수장이었던 그 고요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죠. 이렇게 해서 순임금과 우 사이에 암투가 시작이 되지만은, 치수의 성공에 따라서 혜택을 보게 된 각처의 부족들이 순임금이 아니라 오히려 우를 따르자 순임금은 열세로 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로서는 자기 아버지 곤을 죽인 순임금에 대해서 내심 원한심을 갖고 있었어요. 이에 순임금을 남쪽 지방으로 추방을 했고, 다시 자객을 보내 구이산에서 살해한 다음 그 아들 상균까지 제거를 합니다. 우임금도 나이가 들자 후계를 약속했던 고요의 아들, 고요가 죽어요. 그래서 그 고요의 아들 백익에게 겉으로는 일단 그 선양 약속을 지키는 척 합니다. 그러나 내적으로는 자기 아들 계가 자기 뒤를 이을 수 있도록 만반의 조처를 해놓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선양을 받은 그 백익은 계가 이끄는 군사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죠. 이것이 요순우 선양의 생생한 실체였다는 겁니다. 겹겹이 쌓아 올린 고대사. 일찍이 북경대학 철학과를 나와 여러 대학에서 교편을 잡고 있었던 사학자 고힐강은 1915년 진독수 등의 신문화 운동이 전개되자
그 일원이었던 호족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역사 발전의 차원에서 대담하게 고증을 의심하는 정신을 바탕으로 근대 서양의 사회학, 고고학 등의 방법을 받아들여 고대사를 새롭게 연구해 나갑니다. 그 결과 고사변이라는 책 8권을 펴낸 그는 막 겹겹이 쌓아올린 고대사라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요. 겹겹이 쌓아올린 고대사라는 게 무슨 뜻이냐? 전설 속의 고대사는 후대로 갈수록 그 시기가 점점 더 길어진다는 거예요. 즉, 주나라 시대의 가장 오래된 전설이 뭐였냐 하면은 홍수를 다스리는 데 성공한 우 또는 우임금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나라 사람들이 생각한 고대선의 상한선은 원래 홍수의 영웅인 우임금까지였어요. 그런데 이게 춘추 시대로 오면은 우임금 앞에 여임금과 순임금의 전설이 추가되고 전국 시대로 넘어오면은 그 앞에 또 황제와 신농의 전설이 추가되며 진시황 때로 넘어오면 그 앞에 삼황의 전설이 추가되고 한나라 때로 넘어오면 반고의 전설까지 추가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임금 전설 이외에 여임금과 순임금, 그 위에 황제와 신농, 그 위에 삼황, 그 위에 반고의 전설이라는 식으로 고대사를 겹겹이 쌓아올린 사람들은 누구냐? 그들이 바로 지배층의 체제 안정과 그 통치를 유지하는 데 앞장섰던 전국시대부터 한나라 때까지의 수많은 유학자들이었다고 고힐강은 지적을 합니다. 또 시대가 뒤로 갈수록 전설 속의 중심 인물들이 점점 더 부풀려진다는 점입니다. 순임금을 예로 들어볼까요? 논어에 기록된 순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다스린 건 바로 순임금과 같은 사람이다. 대저 그는 무엇을 하였는가? 몸가짐을 공손히 바르게 하고 그저 임금 자리에 앉아 있었을 뿐이다. 공자가 보기에 순은 무위이치의 임금에 불과했지만은 이 무위이치를 또 철학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많지만은 글자 그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라만 다스렸다, 그런 뜻인데, 이 무위이치의 임금에 불과했지만은 상소 요전에 보면은 집안을 바로 한 뒤에 나라를 잘 다스린 성인으로 둔갑이 되어 있어요. 또 맹자에 보면은 효자의 모범으로 둔갑을 하죠. 또 상서 등에 보면은 여임금의 두 딸을 순에게 시집 보냈다는 정도의 기록밖에는 없는데, 후대 문헌들을 보게 되면 두 딸의 이름이 아황과 여영이고 그녀들이 순임금의 죽음에 흘린 눈물이 대나무에 떨어져 얼룩대나무가 되었다든지 장강의 지류인 상수에 몸을 던졌다든지 하는 식으로 스토리가 발전을 하고, 상수에 몸을 던졌다고 해서 상분이라고 불렸다는 그녀들의 슬픔을 그린 초나라 시인 구론의 긴 시까지 생겨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스토리가 점점 구체화되고 풍부해지는 거예요. 문자가 없어 아무 기록도 존재하지 않았던 요순우 시대에 대한 이 풍부하고도 구체적인 정보는 대체 어디서 나온 것이었을까요? 바로 그런 의문을 던진 학자가 고실강이었던 거예요. 검증 안 된 사람들의 구전과 체제 안정의 한 축을 담당했던 유학자들의 상상력이 결합한 고대사. 옛것을 의심한다. 이걸 한자로는 의고라고 하는데, 전통적인 역사서나 문헌 기록을 무조건 신뢰하지 않고 그 진위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려는 학문을 의고학이라고 합니다. 이 같은 고일강의 의고학은 학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공자의 유교적 논리와 그걸 역사에 접목시킨 사마천에 따르면 화하족은 중국의 중심이며 그 뿌리는 황제 헌원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를 읽어보면 고대에 이름 있는 사람은 그 출신과 관계없이 죄다 황제 헌원의 후손인 걸로 되어 있는데, 가령 맹자에 따르면 순임금은 제풍에서 태어나 부하로 옮기고 명조에서 세상을 떠났는데 동이인이었다. 라고 하여 순임금이 동의적이었다는데도 사마천은 황제 헌원의 후예였다고 주장을 합니다. 화하족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논리를 합리화하기 위해 사마천은 황제 헌원의 아들이 25명, 세 번에 보면 40명이었다고 했는데, 그게 이론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았겠지만 현실 세계에서 아들을 25명 내지는 40명이나 낳은 사람이 실제 있었나요? 하지만 이런 밑밥을 깔아 놓으면 저 티베트 서북쪽에서 추위 때문에 이주해온 남아온 유목민 출신의 그 주나라 지배층, 곧 훗날 그들이 스스로 자처하게 되는 화하족도 그 선조인 아무개가 잠시 그 서북쪽에 가서 살았기 때문에 원래는 황제의 후손이었다는 식으로 적당히 둘러댈 수가 있어요. 바로 이 같은 수법으로 화하족의 족보를 날조해 놓은 게 사마천이에요. 여기에 강한 의문 부호를 던진 것이 고실강이었죠. 그는 우리가 알아온 고대사가 진실한 고대사만은 아니라는 것을 깨우쳐 줍니다. 의심스러운 옛것과 가짜를 구분해라. 고일강은 그렇게 말합니다. 옛 문헌에도 잘못 기록된 내용이 아주 많다는 거예요. 따라서 전기나 시, 서, 경 등 모든 문헌을 다 믿을 수 없다는 가정하에 뒤집어서 봐야 하는데, 어떻게 뒤집어 보느냐? 전해진 문헌들을 상호 검증을 해보고 고고학 발굴의 실물 자료 및 민족학 자료 등을 통해 공자나 사마천이나 유학자들이 자기들 취향대로 자기들 입맛대로 덕지덕지 칠해놓은 그 짙은 화장을 벗겨내고 고대사라는 이름의 순수한 소녀의 민낯이 드러날 수 있도록
통찰하는 훈련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가장 눈여겨본 대목은 중국의 고대 민족이 하나뿐이고 지역이 항상 통일되어 있었다는 고정관념을 깨야 한다고 강조한 부분입니다. 중국의 고대 민족은 하나가 아니었어요. 화하족보다 앞선 동이족이 있었죠. 네. 나는 여러분과 함께 연속 강의를 통해 우리의 뿌리인 동이족의 면모와 발자취를 여러 각도에서 계속 살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